우리가 왜 초등, 중등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 입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태도. 시험을 대하는 태도.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점도 습관이다. 100점도 습관입니다. 실수 전혀 하지 않고 100점 받아보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크고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정말 내가 시험이라는 게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보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공부의 완성은 반복입니다. 반복이라는 게 되게 지루하고 지겨운 과정 맞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의 결말을 아는 상태로 몇 번씩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걸 견디고 몇 번이고 내가 봤던 걸 회독을 하면서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전라남도 목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신간 자녀 교육소인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대 4학년이시면 굉장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어떻게 책을 5권이나 쓰셨어요? 최근에 그것도 2, 3년 사이에 거의 다 제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이라는 게 원래는 제가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저의 목표는 의대에 와서 제가 또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좀 돕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1:1 과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까지 저의 생각을 전달을 하려면 이 책이라는 소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책이라는 걸 처음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현장의 열기 같은 부분들, 뭐 강제성 이런 부분을 책으로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작가님께서 내신 책이 특히나 이제 초등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아들, 뭐 딸 의대에 보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정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셨구나. 네. 그럼 근데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래도 내가 졸업한 연도에 더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초등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중고등 책을 처음에 썼었는데요. 네. 이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공부법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미 굳어진 공부 습관들, 네. 잘못된 공부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바꿔주기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공부만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초등 분야로 내려와서 이 습관 형성 그리고 공부 정서가 만들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인 이 초등 시기 학생들에게 습관을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이 제가 초등 분야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대체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그리고 특히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 수학 선생님이라면 수학을 더 강조하게 되고 학원 선생님이라면 사교육을 더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의대생의 시선 특히 지방 출신인 저의 시선에서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중심을 잡아드리고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 그 학생 자체가 어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네.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정보도 굉장히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녀분들 가르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그때 책도 미리 한번 사서 봤지만 초등학부모님들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챕터 2번에서 뭐 모든 문제집을 매일 꾸준히 풀어야 된다든지 학원만 보내면 성적이 오를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네네.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도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작가님뿐만 아니고 쌍둥이 형님이 또 계시고 그죠? 네. 그분도 고려대를 물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받으셨길래 두 분이 이렇게 다 잘 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부모님이 의사일 거다. 분명히 뭔가 좀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좀 의심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두 분 다 이제 중국어학과에서 만나셨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석재 일을 하십니다. 돌로 석상을 만드시고 납골당 같은 거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학원을 무지하게 보내셨다든지 네. 공부를 안 하면 잠을 안 재우셨다든지 뭐 그런 거 없었나요? 네,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네. 일단 학원을 보낼 때 유명하다는 이유로 네. 무조건 그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것. 그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 학원을 보내실 때 늘 저의 성향에 맞게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대형 학원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대형 학원은 내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못 물어보잖아요. 왕따 당했구나. 그렇죠. 분위기 파악 안 돼, 안 못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대1로 또 소규모로 하는 또 그런 학원들도 보내주시고,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되게 원서 위주로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 때는 사실은 문법, 단어, 독해 위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면 영어에 대한 정서가 상할 수 있으니까 화상 영어라든지 영어 회화 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켜주셨던 게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정서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에 워낙 엄마표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듣죠. 엄마표 영어, 집 공부 이러다 네. 보니까 모든 과목을 우리 초등학부모님이 다 짊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식, 그런 부담감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독서 토론 학원을 보내면 집에서 책 좀 읽히면 되지 무슨 학원을 보내냐고, 6세, 7세 때 요즘에 사고리 학원을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과 또는 이과였을 거고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학부모님이 가르치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차라리 사교육을 활용하되 숙제 검사해 주시고 그런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셨고요. 대신에 국어, 책이랑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잠자리 독서도 꾸준히 해주시고 영화도 많이 접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책도 쓰고 이런 문과적인 좀 통합적인 역량을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말씀 듣다 보면 좀 답답한 게, 엄마표 물론 좋죠. 근데 정서적으로 내가 아이랑 친밀하고 이 아이의 공부 어떤 정서를 알고 관심이 많은 거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달라요. 그거는 70년, 80년대 미국의 기저귀팔 때 하던 마케팅 전략입니다. 엄마가 원더우먼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애가 기저귀가 막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신화적인 메시지는 이제 미국에서도 갔어요. 기저귀 시대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엄마표로 해서 모든 거 엄마가 다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공부 어떤 정서라는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신데, 그런 용어를 쓰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님께서? 사실은 이제 공부 정서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공부에 대해 가지는 정서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는 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해서도 대학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취업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되어서도 부모로서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맞아요. 사실 공부가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공부 정서를 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공부 정서를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 정서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이제 공부 정서를 높이는 방법은 초등 시기 우리 학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의 문제집을 채점해 준 다음에 틀린 문제부터 지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8문제를 풀었는데 6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근데 2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바로 와서 1번, 3번 고치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초등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만 내가 틀린 문제만 지적해서 잘한 걸 칭찬을 안 해줘요. 피드백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부 정서가 가장 크게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는 거죠.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과외를 할 때 아이랑 나란히 앉아서 아이가 잘 푼 문제부터 1, 2분도 안 들거든요. 잘 푼 문제 2-3문제를 짚어주면서 민찬아 너 이거 되게 잘 풀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너 되게 적용 잘했다.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런 것들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민찬아 너 이 문제 잘 풀 정도면 1번 문제도 고쳐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화낸 얘들, 힘든 얘들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틀린 문제부터 지적을 하지 말자. 잘 푼 문제부터 먼저 칭찬을 해주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풀었는데 자꾸 틀린 것만 지적하고 그러면은 화딱지나서 공부하기 싫어지죠.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른 것들은 다 다르더라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게 공부 루틴입니다. 루틴. 그러다 보니까 연산 문제집이든 독해 문제집이든 사고력이든 무조건 매일매일 푸는 거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심화 문제집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집들을 매일매일 푼다는 건 월요일날 열심히 풀었더라도 화요일날 또 해야 되고 화요일날 열심히 했어도 수요일날 또 해야 되고 마치 직장인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루틴이 아니라 격일도 루틴이다. 월수금도 루틴이거든요. 화목토도 루틴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을 매일 하려고 하지 말고 사고력이랑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연산은 월수금, 사고력은 화목토로 배치하셔도 되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의 휴식 시간, 독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요즘에 워낙 자기 주도적인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목표가 생겨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라세요. 네. 그러니까 습관, 플래너든 복습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한테 말로만 지시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습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어른들조차도 습관 하나 시작하는 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말로만 절대로 지시하지 말고 함께 플래너도 처음에는 아이 옆에 앉혀두고 학부모님이 먼저 써주셔도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부모님이 절반, 아이가 절반 쓰고 이게 되면 이제는 학부모님이 말로만 시켜주시고 아이가 직접 쓰고 이게 되면 이제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쓸 수 있게끔 처음에는 함께 해주다가 서서히 아이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초등 시기에는 자기 주도적인 거 힘들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 같은 거 하면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막 똑같은 질문 받아요. 어머님들이 막 애를 자기주도로 막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변호사님 애들이 안 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설치하시고 해보세요. 거의 똑같거든요. 맞아요. 애들한테는 지금부터 이거 플랜 짜봐. 뭐 문제 풀어봐. 이러면 방법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맞습니다. 하라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네. 아니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좀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저도 이렇게 막 너무 학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보면 야, 내 때는 놀았는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여긴 좀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워낙 요즘에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기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조건 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저는 주말을 좀 얘기를 합니다. 주말요? 이게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을 보면 평일은 공부하는 날 그리고 주말은 무조건 놀아도 되는 날 놀다. 네. 게임도 주말에 몰아서 하고 이런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공부의 성적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주말 공부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은 평일에는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숙제만 하기에도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부족한 공부를 하려면 평일에는 시간이 없다고요. 결국에 차별화가 되는 건 주말 공부, 이 주말 동안에 누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전교권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주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6년 내내 주말은 무조건 노는 날이라고 인식이 바뀐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주말 공부를 시키면 사실은 그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하던 루틴이 있으면 주말에도 뭐 캠핑을 가되 아침에 연산 문제 한 반장 정도는 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루틴들 좀 지키면서 주말이랑 평일을 차이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못 가지고 계신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어떤 공부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고 아니면 또 포괄적으로도 좋은데 뭔가 이렇게 이것만큼은 우리 초등학교 자녀에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재책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가 좀 특이한 게 챕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등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점 맞아요. 이것들을 막 서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열 몇 개를 써놨습니다. 맞아요. 챕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 네. 좀 소개를 드릴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좀 취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부하러가 아니라 취미?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야구단도 하고요. 태권도도 6살 때부터 첫3까지 배우고 했었는데 네. 제가 예체능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부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그 취미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4kg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최고 몸무게. 갱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확 더 쪄가지고 120kg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120kg. 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정말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풀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야식 맞아요. 먹고. 네. 루틴 자체가 매주 금요일 밤은 치킨 먹고 매주 주말은 피자 먹고 네. 매주 월요일은 햄버거 먹고 막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야 시험 잘 볼 거라고 하니까 네. 엄마도 안 사줄 수가 없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확실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게 제일 후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확실히 좀 취미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취미가 보통 예체능이 되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체능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학년 때는 두세 개 시키다가 여차하면 자를 준비를 합니다. 수학 못하네? 그만하자. 영어 못하면 종료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더라도 두세 개를 한 번에 끊는 거 너무 정서상으로 안 좋으니까 천천히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취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로 탐색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이 하나도 없더라도 네.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꿈이 생겼거든요. 아. 정말 제대로 초중고 공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약한 과목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내 성적을 보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늘 중고등 시기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초등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 책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고교학점제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을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일과 다 섞어두면 대학 입시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초등 때 진로 탐색을 해보는 게 좋다. 아, 미리.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뭐 여기에서 키자니아 같은 거 이렇게 막 소개 장황하게 드리면 할 말이 댓글에 달릴걸요? 누가 모르냐고. 네. 뭐 부산에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 맞아요. 안 되니까 그거 말고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니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니어 커리어넷. 네, 이 사이트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특히 꿈이 없는 아이들이나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은 차라리 검사를 통해 누가 정해주는 걸 더 잘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진로라는 건 되게 추상적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모든 과목을 경험해 본 게 아니고 모든 진로를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진로를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해 주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서 12살 장래 희망, 뭐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내 꿈은 알고 싶어 이런 진로 관련된 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방학 때 한번 읽혀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주로 직업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업으로 직업. 하죠. 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직업으로만 설정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 꿈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게 멀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구체적인 롤모델을 정했습니다. 아, 근데 롤모델. 그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누구셨어요? 저는 남궁인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남궁인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지금은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읽었던 만약은 없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겪게 되는 일들,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사 생활을 하기에도 바쁠 텐데 본인의 경험을 책으로 나눠준 덕분에 내가 대신 느낄 수가 있었구나. 나도 의사가 돼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싶다.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러다 멋있게 보이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힘들 때 남들은 직업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멀리 느껴졌겠지만 저는 남궁인 의사 선생님의 책을 찾아보고 그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더 쉽게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의대에 와서도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런 꿈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꿈이 생기면 롤모델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이 언제 롤모델을 좀 찾냐면은 뭐 TV도 있겠지만 학원 다니다가 의외로 강사 선생님이 롤모델이 된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무슨 학교를 나왔다든지 무슨 과를 나왔다든지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아이가 뭐 의사를 원한다 아까 남궁인 선생님처럼 뭔가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식의 자료를 찾아주고 정말 훌륭한 분 소개해주는 그런 걸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건 조금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현재 이제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좀 바탕으로
입시 현장 지금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900명 정도 이렇게 상담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책도 이렇게 정말 교육에 대해서 5권째 이렇게 쓰고 계신데 뭔가 문제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입시 현장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문제집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홍수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문제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사게 되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자꾸 한 문제집이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모든 공부의 완성은 반복입니다. 반복이라는 게 되게 지루하고 지겨운 과정 맞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의 결말을 아는 상태로 몇 번씩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걸 견디고 몇 번이고 내가 봤던 걸 회독을 하면서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문제집 하나 끝나면 여차하면 다른 문제집으로 새로운 문제집도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수학 문제집 하나 끝났으면 거기에 있는 개념을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분명히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면 못 푸는 문제들도 많을 텐데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반복 학습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이미 한번 공부한 건데 왜 또 봐야 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문제집 하나 끝나면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 당시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3, 4주 대비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적표도 나왔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 누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요 단원평가를 보고 있고 사립초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들은 단원평가가 쉽습니다. 쪽지 시험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단원평가에 전혀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 기회가 없다고요. 단원평가? 이거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다 맞는데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단원평가 100점 받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10만 문제집 풀라고 해도 안 풉니다. 왜? 나 단원평가 100점인데 왜 풀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초등, 중등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 입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태도.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근데 초등학교 6년 내내 그걸 못 배운다고요. 시험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2개 실수하면 되게 아까워했거든요. 지금은 90점 넘었는데 왜 화내냐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책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EBS 만점왕 단원평가라는 책이나 천재교육에서 나온 수학 단원평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단원평가 시험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아이가 한 단원 끝낼 때마다 학교 수업 시간인 40분에 맞게 시간 내로 푸는 연습, 시간대로 푸는 연습. 실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HM이나 KMO 같은 전국 단위 수학 시험도 봐볼 필요가 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자든 한국사든 컴퓨터 활용이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러한 정말 긴장감을 느낄 만한 시험에 대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점도 습관이다. 100점도 습관입니다. 실수 전혀 하지 않고 100점 받아보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크고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정말 내가 시험이라는 게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보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단원평가 안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중등 선행해버리고요. 중학교 내신 시험 안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선행하는 학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100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도 습관이니까 초등학교 단원평가가 쉽다는 얘기는 100점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 동기부여를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습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단원평가 있으면 좀 잘 준비를 시키고 100점 목표로 하는 걸 연습을 시켜주셔라. 그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